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까지 실감형 미디어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감형 미디어의 대표주자 홀로그램은 과연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5G와 홀로그램이 만나 새롭게 탄생한 기술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5G 시대,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올 홀로그램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 4월 3일이었죠.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 5G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는 이 5G를 좀 사용을 해보셨나요? 네, 저 이동할 때 네. 드라마 다시 보기 같은 거 이용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끊김없이 잘 재생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네. 5G 시대에 돌입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홀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강인철 H사 대표, 유병철 K사 IM 사업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기술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이 따라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기존에 있는 휴대폰 기술을 4G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게 5G라고 하고. 네. 아니, 4G도 다 제대로 돌아가는데 왜 또 5G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5G는 네. 5세대 이동통신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1984년도에 예. 아날로그 방식으로 1세대 통신이 시작을 했고요. 네. 2G 시대 때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네. 기능이 주 핵심이었습니다. 네. 3세대가 들어오면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고요. 네. 4G 시대에는 네.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게 됐고요. 네. 근데 5G가 되면요. 네. 더 빠르고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가 주고받기 때문에 네. 유선을 대체하는 완벽한 무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5G의 기술적인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초고속, 네. 초저지연, 예. 초연결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초고속이라고 하면 4G 때보다 20배 정도는 더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있는. 두 번째로 초저지연이라고 하는 네. 거는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지연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기기들 간에 연결하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LTE 시대 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일부 스마트 가전들하고 이렇게 통신을 하고 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근데 5G가 되게 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시대를 사물 인터넷 시대를 뛰어넘은 하이퍼 커넥터 시대라고 저희들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G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국내 통신 3사에서 5G 기지국을 확대하고 네. 5G 네트워크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5G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기지국이 더 확충이 돼야 되고요. 서비스 안정화돼야 되는데요. 하지만 올 연말 정도만 되면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서 5G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5G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도 많이 변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콘텐츠들을 끊김없이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사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과연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을까? 혹시 이 새롭게 탄생한 기술들, 우리가 전에는 진짜 정말 몰랐던 그런 기술들도 있나요? 네, 5G 시대가 G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저희한테 이제 많은 통신사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송이죠. 네. 전송이 빨라졌으니까 당연히 영상이 구현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앞섭니다. 그거를 통한 AR, VR, 홀로그램 이런 기술들이 이제 3사에서 확보를 하려고 가장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AR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는 합성된 이미지를 보는 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이고요. 네. VR은 뭐 아시다시피 HMD 네. 같은 안경을 쓰고 네. 이제 가상현실을 보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홀로그램은 네. 이런 디바이스들이 좀 필요 없고요. 네.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입체감을 구현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홀로그램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유사 홀로그램 아니면 착시를 통하거나 디바이스를 통한 이런 영상들이
개발이 먼저 되고 있는 시점이죠. 네. 네. 홀로그램. 실제로 이게 홀로그램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이게 뭔지는 네네. 사실 저희들이 좀 이게 접해보질 않았어요. 네네. 네. 유사 홀로그램은 이제 플로팅 기법 아니면 프론트 기법 뭐 여러 가지 기법으로 홀로그램을 구현해내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맺히긴 하되 그 매질이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즉 투명막을 반사시키거나 네. 아니면 직선으로 서 있는 곳에 프로젝션 하는데 그 소재가 보이지 않거나 아하.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요즘엔 유사 홀로그램을 공연과 전시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서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요. 그 영상을 저희가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영상인지 저걸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네. 동계올림픽 때 네. 그 야간 명소화 사업으로 사람들을 좀 유도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평일에는 한 1,500명, 네. 주말에 한 3,000명씩 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서 저런 살아있는 동물, 아니면 희귀동물, 멸종위기동물, 또 뭐 그런 그 공룡 같은 지금 나오는 저 상상이 영상은 뭘 구현한 건가요? 저거는 이제 그 조명을 통해서 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맨 위에서 그 스토리를 완성하는 식의 이제 야간 조명 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막 뛰어가겠는데요. 저게 그러니까요. 뭔가 하고. 숲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렇다면 이 홀로그램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홀로그램은 전에는 공연하고 전시 뺏기 사용을 못했습니다. 네. 테마파크나 아니면 전시장 그 외에는 홀로그램을 사용할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쇼핑몰이나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네. 아니면 옥상 네. 뭐 이런 데 홀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요. 네. 저희가 홀로그램을 통해서 네. 가수들을 컴퓨터 그래픽과 합성해서 공연을 하루에 10회나 20회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홀로그램 K-팝 공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지금 영상으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직접 한번 보면서 설명을 더 네네. 해주세요.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네. 가상으로 홀로그램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같아요. 아니 지금 저 가수들이 직접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홀로그램으로 나와서 한다는 거고 그 밑에 관중들은 그 홀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오. 지금 그 저희 제주도, 네. 그다음에 광주, 네. 상암동 네. 에는 이 홀로그램 공연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진짜요? 네네. 해외에는 이제 싱가포르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홀로그램을 다양하게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떤가요? 좀 장점과 단점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우선 장점으로는 정보 전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네. 정보 전달은 우리가 백문이불여일견 네. 이제 그렇죠. 그림으로 보거나 네, 직접 보게 영상으로 되니까. 직접 보니까 네. 그거는 정보 전달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3차원으로 표현도 가능하고 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전달력도 홀로그램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홀로그램의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빛에 약하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내에 국한돼 있거나 아니면 밤에 표현이 가능한 식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시작한 김에 저희가 하나 더 어려운 얘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텔레 프레젠스라는 그런 개념도 있나 봐요. 그죠? 네, 텔레 프레젠스가 뭔지 좀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영어로 텔레와 프리젠스의 합성어인데요. 네. 텔레라는 것은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프리젠스 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네.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든 네. 그러니까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서 화상 회의를 한다든지 네. 화상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솔루션입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혹시 이게 또 관련되는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시죠. 네. 지금 저 나오는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3월에 5G 통신을 이용해서 네. 미국 LA와 서울 상암동에 네. 홀로그램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네. 실제 저 오른쪽에 계시는 게리
그린버그라는 마이클 잭슨 프로듀서 회장님이시고요.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요? 네. 저분은 지금 현재 미국 LA에 계시는 겁니다. 아, 저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LA에 계신 분이고. LA에 계신 분을 홀로그램으로 실시간 전송받아서 네. 극장에다가 홀로그램으로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분은 제이슨 데룰로라는 네. 팝 가수인데요. 네. 저분은 지금 영국에 계시는 겁니다. 아, 영국에 계신 분인데 또 저기로 불러왔고. 실제로 미국 LA와 서울 상암동 간의 거리가 네. 9,500km라고 합니다. 네. 이 9,500km라는 물리적인 거리를 예. 타파하고 네.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시고 네.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텔레프레젠스 아직 단어는 생소하지만 네. 여러 네. 가지 이렇게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점이 있나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떠나서 서로 간에 인터랙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텔레프레젠스가 보편화가 되면 회의를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텔레프레젠스로 다 각자의 지역에서 한 공간에 홀로그램을 모이게끔 만들고요. 그만큼 더 몰입도도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빨리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공연을 보신다고 하시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텔레프레젠스로 만약에 공연을 했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뭐 제주도에서도 독도에서도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생생하게 팬과 아티스트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외에도 상호간에 원격 교육을 한다든지 원격 진료를 한다든지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발전해야 될 항목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텔레프레젠스나 홀로그램 콘텐츠들이 상당히 좀 비싼 면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원천 기술이라든지 핵심 장비들이 이 모든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싼 면이 있고요. 장비들이 워낙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더 발전되면 더 훌륭한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혜택이 더 클 텐데 이런 또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좀 더 조성을 해야 될까요? 미국, 일본, 유럽 등 뭐 기술 선진국에서는 홀로그램을 차세대 영상, 신사차 산업의 기술로 이렇게 명명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라든지 일반 기업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새로운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 핵심 기술이라든지 원천 기술을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만 해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해외 기술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종국에는 해외 기술에 좀 이렇게 종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기업 차원에서 이런 새로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해서 이 대한민국의 홀로그램의 어떤 신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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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으신가요? 경매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하려니까 겁이 나신다고요? 이런 분들에게 딱 맞는 경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렴하고 안전하고 참여 방법도 간편한 온비드 공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비드 공매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2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데요. 온비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공공에서 보유한 압류 재산이나 부동산, 차량, 그리고 가전제품, 미술품 등 다양한 품목이 올라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공인인증서 등록만 하시면 입찰 가능한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시면 먼저 입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보증금을 납부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온비드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있으니까 PC가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입찰 후에는 취소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유재산은 권리관계가 깨끗해서 안심할 수 있지만요. 이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점검은 꼭 필수라고 합니다. 권리관계나 명도 책임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대금을 반드시 7일 이내에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낙찰가를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인 경우에는 나중에 거래가 안 돼서 투자금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를 처음 이용한다면 온비드에서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공매 투자 아카데미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수강 공고가 올라올 때 놓치지 말고 여기도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온비드 공매 잘 알아보신 후에 저렴하고 안전하게 재테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광익의 머니톡톡이었습니다. 백사만 해양수산인을 지원하는 은행에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은행으로 성장 중인 수협은행. 그 무서운 성장세를 이끄는 주인공은 바로 이동빈 수협은행장인데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도움이 필요한 어촌이라면 어디든 간다. 어촌 지원은 물론 한 달에 한 번 해안정화 전도사로 변신하는 열정 CEO. 오늘 인터뷰 플러스에서 이동빈 수협은행장과 함께 수협은행의 성장 비결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야말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2018년 총자산이 그 전해에 비해서 무려 6조 2천억이나 증가하면서 1년 사이에 17%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수협은행입니다. 네, 2016년 12월 수협중앙회와 분리된 이후 빠른 속도로 커가면서 고객 수도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비결이 뭘지 이동빈 수협은행장과 함께 수협은행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1년 만에 17%나 이렇게 껑충 성장을 하셨는데 취임하신 이후에 100일 동안 하신 일이 있다면서요? 영업점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예. 그 원래 그렇게 영업점들을 전국 영업점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다 도시나요? 취임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한번 좀 다 만나보고 싶었고요. 네. 또 요즘 은행에 고객들이 잘 안 오신다고 해도 우리 고객님들의 80% 그다음에 우리 네. 자산의 80% 이상이 다 영업점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영업 현장의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네. 또 영업 현장의 환경은 어떤지 네. 그런 거를 다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네. 직원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네. 또 뭐 도와줄 거 있으면은 내가 뭘 지원을 해주면은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지원 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네.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간판에 네. 분명히 수협은행이라고도 써 있기도 하고 네. 또 수협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수협 중앙회가 있고 단위 수협이 있고 정확하게 이게 뭔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참 관심 있게 잘 보신 겁니다. 저도 네.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네네. 수협 중앙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총괄적인 업무, 네. 수산업에 대해서 시스템, 제도 아니면 어민에 관련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금융 지주 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수협 중앙회고요. 네. 그다음에 수협의 조합은 지역별 조합도 있고 업종별 조합도 있는데 네. 조합 자체는 그 지역에서 나는 어민들하고 어업에 관련 모든 업무,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네. 냉동도 하고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고 또 어민 지원도 하고 이러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의 하나의 조그만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은행은 저희들은 이제 정책 자금하고 일반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정책금융기관 겸 일반 은행 성격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협은행이라고 하면 아직도 어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같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수협 은행 하면은 고기 잡는 은행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듣고 있는데 네. 원래 수협 은행은 그 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 어민 지원 활동도 많이 했고 네. 저희들이 오면서 2016년에서는 이제 중앙회에서 분리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일반 은행 성격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자산하고 고객도 한 80% 이상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수협이라는 브랜드라는 거는 다 똑같이 일체성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수협이라는 그 브랜드를 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뭐 일반 은행에서 하는 부분과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은 제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수협은행에 가서 네. 적금을 들었대요. 오. 네. 네, 그러면서 야 적금 들었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적금 들은 기념으로 미역을 이렇게 주신대요? 예 미역을 이렇게 진짜요? 선물을 예, 받아왔다고. 지금 뭐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김이나 이런 것도 그 금액은 얼마 하지 않는데 이렇게 찾아준 고객들한테 감사하다고 감사 네. 표시를 이렇게 되게 하고 있는 뜻깊은 모양이에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님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미역하고 이제 네. 조그만 김, 고등어 뭐 같은 그런 것도 거. 하는데요. 예, 예. 김하고 미역이 가장 그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 지난 한 해 이 수협은행이 역대 최고 순이익을 냈다라고도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를 했지만 자산도 17%나 늘어났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성과가 껑충 뛰었어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보는 입장에 따라 좀 틀릴 텐데요. 네. 은행은 사실은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많습니다. 네. BIS 비율을 준수해야 되고 유동성 비율, 그다음에 이제 예대 비율 이런 거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16년에 중앙회에서 독립해서 나오기 전에는 네. 자본이 사실은 좀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었고요. 그래서 독립하면서 자본 수혈을 많이 해서 2017년, 18년에 정말 그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해 보니까 생각보다도 많은 그 좋은 그 고객들도 많이 늘어나시고요. 네, 자산도 늘고 이래서 참 하니까 잘 되는구나. 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자신감. 예, 예. 네. 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져서 네.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그 ROA라든가 자산 건전성 비율하면은 뭐 시중은행하고 비슷한 수준을 했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제 도달을 했다. 네. 이제 수협은행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은행들은 사실 영업점을 좀 줄이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수협은행은 작년 한 해 동안 7개의 영업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다른 행보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온라인으로 성공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유통 혁명하면서 창고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예. 거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협은행이 사실은 점포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라든가 위례 아니면 부산 명지, 그다음에 나주 혁신 이런 데 저희들이 점포가 없어서 앞으로 은행이 성장을 하든 4차 산업이 되더라도 지역 거점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신도시라든가 지역 거점의 은행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잘 할 수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거점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점포를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디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수협이 국내의 어민들 중심 지원 뭐 이런 쪽을 이제 주로 하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로 해외 진출을 하시는 건가요? 국내 은행들이 요즘 동남아에 많이 나가는데요. 네, 저희들은 그러죠. 좀 아쉽게도 아직 해외 그 점포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수협중앙회에서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네. 동남아 지역,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데 거점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민 지원, 그다음에 선박 현대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중앙회가 나가는 데서 저희들이 동반해서 같이 나가면은 네. 거점을 잡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영업 기반을 확보를 하면은 어민 지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동남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에 저희들이 법인 설립 신청을 했고요. 미얀마에 주정부 승인이 나서 중앙정부 승인이 나면은 네. 올해 안으로 미얀마에 저희들 조그마한 법인을 하나 설립할 겁니다. 그런데 행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강조하신 최우선 과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 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수협은행이 원래는 어민을 지원하게 돼 있고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은 저희들이 이제 배당금을 주면은 그 배당금을 갖고 중앙회가 어민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100% 국내 중앙회가 대주주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번 돈이 다 어민들 지원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을 지원한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죠.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자산 관리를 잘못해서 공적 자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 9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0억 이상 정도 상환을 하면은 저희들이 2028년까지는 다 상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좀 빨리 상환을 하고 원래 우리 설립 취지처럼 우리가 번 돈을 어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현재는 그래도 역시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 활동들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어떤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세요. 저희들이 배당금은 어차피 공적자금 상환에 쓰여야만 되기 때문에 고기로 상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민 지원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정책자금 지원 역할입니다. 아, 저희들이 해수부의 정책자금 총괄 업무를 갖고 네. 어민들의 유통이나 선박 현대화, 그다음에 양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어민들이 또 영세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하신 분들은 금융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있고요. 지원도 하는군요. 또 기호 귀촌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호 귀촌 자금도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어서 어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행장님께서 해안 정화 활동 전도사를 자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걸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행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좀 다니는데요. 네. 사실은 산에 가도 쓰레기가 많고 바다에 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깨끗하게 치워야 되겠다. 네.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고 일본이 다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마침 다행스럽게 제가 여기 취임을 하고 수협중앙회에서 작년에 바다 살리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잘 됐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다가 네. 우리가 매달 이렇게 직원들이 한번 바닷가 청소를 한번 해보자. 또 매월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처음에는 참 쉽게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전 직원이 나서서 하면은 한 몇 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네. 정말 이건 사회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아, 국가적인 운동이 네. 좀 돼야 되겠다. 생각이. 이게 업체들 아니면 단체들이 좀 나서서 전체가 나서서 청소를 하면은 다 안 되겠어요? 그럼요.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올 여름에 혹시 바닷가를 가거든 쓰레기를 한가득 담아서 아유, 돌아오고. 감사합니다. 네. 그거 외에도 어촌마을을 위한 봉사 활동들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 하시는지요? 네, 저희들이 뭐 추석이나 설날은 이제 어려운 네. 그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선물도 해드리고요. 예. 또 여름에는 대학생 봉사 활동해서 네. 전국 어촌을 돌면서 어촌 체험도 하고 정말 그 우리 부모님들 같으신 분들이 어떻게 사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뭐 썸머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고객님 또 직원들이 어촌에 가서 2박 3일씩 한 2, 3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생활도 하면서 어촌 체험, 어촌을 또 도와주는 또 조그마하게라도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네, 네. 이게 또 실제로 이어지기는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축이나 적금을 든으로써 이렇게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네, 토익 이제 상품. 금융 지원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적금도 있고 이렇게 대출 상품도 있지만은 네. 그걸 제외하고도 저희들이 뭐 독도 사랑 예금이라든가 네. 아니면 명태야 적금 네. 또
어촌 지원 예금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의 일정률을 어민들 지원하는데 쓸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현재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상품들을 가입을 하면 그 남다른 뿌듯함이 있겠어요. 명태 관련된 상품에다가 가입을 하면 그 이익금이 명태 그 생산 지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제 식탁 위로 더 건강한 명태가 올라오게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노가리라고 그래서 예.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소주 하실 때 안주로 많이 드셨던 기억이 예, 젊은 있을 사람들은 텐데. 저 맥주 먹을 때 노가리 많이 먹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이제 없어졌거든요. 네, 네, 네. 뭐 수온 영향도 있지만은 네. 그 해수부에서도 명태 살리기 오족 자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익금을 기부를 해서 네. 그 명태 오족 자원 살리기에 쓰게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해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 지원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 참 괜찮네요. 고객을 향한 진심은 모든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바다와 어민을 살리는 은행을 넘어서 전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은행이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